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017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제가 이제 수업 마지막에 그 요약 정리를 잠깐 한 5-6시간 했거든요. 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은 경작은 한 7문제 정도 나왔어요. 미시경작에서는요. 근데 뭐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완전경제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이렇게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요 게임 이론 같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차별 곡선에서 최적해 구하는 그런 게 좀 응용해서 ICC에 나오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찍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공부를 하시되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약간 출제하시는 교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간단한 것들은 뭐 시험 문제는 사실 조금 수능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소비자의 최적 선택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생산 비용과 생산함수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 완전 경쟁 독점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다음 후생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시경제학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ISLM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ISLM 그런 거 케인즈 고전학파 그런 거 이제 큰 메커니즘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경제니까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이 있죠. GDP라든가 여기 물가지수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승수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은 자주 우리 7급 시험에서 나오는 토픽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매번 나오는 게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든가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교육 조건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이걸 중심으로 잘 보시고 보통은 이제 뭐 오퍼 곡선 이런 거 힘들게 하시는데 뭐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는 잘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경제통합 유형 그게 나왔는데 그런 경제통합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특강에서는 사실은 경제통합 유형이라는 게 시험에 그동안 많은 한 최근 10년간 경제학 문제가 회계사부터 국회직, 공무원 되게 많잖아요. 간평사, 노무사 되게 많은데 거의 한 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중요 출제 포인트는 아닌데 아마 이번에 나오고 더 이상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요거 하나 정도 빼놓고는 중요한 것들은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부터 간단히 보시면 GDP에 포함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요거는 가사노동 같은 건 보통 GDP에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포함되고 주부의 가사노동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거 좀 살짝 체크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샷 포인트 그 마무리 특강에 보시면 저 포인트 1에 GDP에 포함되는 거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 GDP와 국민소득 순환 모형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요거 실업률 계산하는 거예요. 요 실업률 계산하는 건데 실업률은 일자리가 아예 없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밑에 베이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일을 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그거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그리고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실업률 측정할 때 취업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기간 중에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또는 18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일정한 직장이 있으나 일정한 일시적으로 질병, 노사, 분규 때문에 파업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취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그림 잘 보시고 이것도 제가 그 마무리 정리 거기에 포인트에 실업 측정과 유형이 나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보통 전통적으로는 고용률도 우리가 계산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늘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제가 마무리 특강에는 넣지 않았는데 기본 강의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자유무역 지역이라든가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런 개념 말씀드리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업로드한 거 해설해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 번은 읽고 정리해 보시되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문 내용 보시면서 우리가 살짝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좀 마무리해서는 찍진 못했는데 나머지들은 다 설명드린 거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어떤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 오히려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게 이제 범위의 경제죠. 그래서 이 범위의 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역시 우리 포인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쉽게 알 수가 있고 요거는 뭐 난이도가 그냥 개념 묻는 거니까 뭐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5번 보시면 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이 BP 곡선이 수평 이게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 그거를 나타낸 것이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IS고 화폐 시장의 균형을 LM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랬을 때 환율 제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고정 환율 제도라고 그러고요.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변동 환율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먼델 플레밍 모델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만 아셔도 사실은 문제는 대부분 풀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그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 있는데 1번 보세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원래 균형점이 여기 A점이었는데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온다. 뭐 그런 것만 아시면 쉽게 문제는 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 마무리 특강에 보시면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 변동환율 제도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산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솔로 모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 모형이 있을 때 1인당 생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로 늘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식을 주지 않고 식의 구체적인 값을 줘서 구하는 게 계산 문제인데 여기서는 식을 전개해서 직접 푸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솔로 모형 제가 포인트로 강조했던 포인트라서 여기 보시면 솔로 모형 여기 이게 신고전 합파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본 유지선과 요만큼의 자본이 공급되는 거, 그 같아지는 균제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S, F, K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식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 나왔던 그 문제를 대입하시게 되면은요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산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번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솔로 모형 나왔으니까 아마 내생적 성장 이론 요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요거 7번은요. 탄력성과 관련된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뽀르크 공식 아십니까? 탄력성 구할 때 여기 보시면 D1과 D2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요점에서 탄력성은 요점에서의 탄력성하고요. 사실은 기울기는 같잖아요. 근데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뽀르크 공식 하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모는 5고 분자도 5. 그래서 여기서의 탄력성은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분모분의 분자 해도 되니까 이 경우에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분모가 15고요. 분자가 5니까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마이너스 왜 붙입니까? 절대값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요즘은 또 마이너스를 붙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의 신청하시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원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요. 계산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시 마이너스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요즘 추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별로 난이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뽀르크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8번 보시면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소득 소비 곡선 구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x제가 되고 이게 y제가 있으면 그랬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선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살짝 보시면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py분의 px, y의 가격이 3이고 x의 가격이 2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요. 무차별곡선의 그 예산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인데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가 마이너스 1,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게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CC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점이었고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점을 따라가서 이게 ICC가 된다. ICC라는 그 개념 보시면 되겠고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ICC는 내가 구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면은 요거는 Y 소비량이 빵이죠. Y 소비량이.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ICC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시면은요. 이 9번은 구매력 평가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장에서의 환율이고 빅맥 가격 나와 있는데 이 구매력 가격 지수 표현한 것은 구매력 환율을 나타내는 거는 이 빅맥이 시장에서 거래된 이게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이게 이제 다른 간평사라는 시험 같은 데에서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요거 미국에서의 5달러 하는 것은 한국의 4달러 하는 햄버거랑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5달러랑 4달러랑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전부 다 5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력 평가서를 나타낸 것이고 요거는 변화율로 표현한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번 지급준비율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준비율과 통화승수, 신용창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포인트 보시면 승수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으면 본원통화라든가 본원적 예금이 얼마 이렇게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D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예금이 들어오죠. 그랬을 때 일정한 만큼을 우리가 지급준비율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신용창조 이걸 이루게 돼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100% 지급준비 제도 하에서는 100% 지급을 전부 다 100% 보유하라는 거예요. 딴 데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 R이 전체 R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돈이 여기 있어서 대출을 절대 못하게 되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기 보시면 지급준비율이 요거 간단하게 쓰면 현금 소비 비율이 C가 제로면 Z분의 1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Z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0% 1 하니까 Z가 1이니까 1분의 1에서 승수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Z가 1일 때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급준비율 1, Z가 1인데 승수는 그러면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빵 이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보시면은요. 이거 화폐 수량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지만 MV는 PY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주장이거든요.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과 이자율이 이제 화폐 수량설과 그 고전적 이분성 해가지고 어떤 화폐 그냥 통화량 같은 화폐 변수가 여기 실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폐 수량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 잔고 수량설, 신화폐 수량설, 유동성 선호설 요게 이제 이쪽이 케인즈학파 주장이 되는 것이고 요 왼쪽이 고전학파 주장이 되는 것인데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MV는 P와 요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고전학파의 마인드가 있으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이게 실질 변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화폐 중립성만 알고 계셔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그냥 마무리 특강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거 뭐 그대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상한제, 최저 가격제와 최고 가격제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보시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난이도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평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쉽게 예상한 대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보시면은 요거요.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GDP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언제나 명목과 실질 변수가 되게 중요하죠. 요게 이제 보통 수험서에는 잘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관계를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 관련된 교과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는 제가 딴 데 했던 그 필기 노트를 따왔는데 이렇게요.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교 연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실 문제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GDP 디플레이터 같은 뭐 그런 물가 지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라스파이레스로 표현하는 거. 우선은 첫 번째 계산 문제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2x2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계산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하는 거랑 요 개념을 이해해서 명목과 실질 변수 간의 관계 물어보는 거. 그게 요 그림인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 연도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 쫙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강약 조정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빼버리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좀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14번 이거는 케인즈의 이제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그 케인지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y는 CIG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승수 계산하는 거. 이거는 우선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특강 요약 정리한 거에 보시면 요 승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승수예요. 1-한계 소비 성형분의 1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승수 이게 가장 승수의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제일 복잡한 승수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시면 보통은 심플하게 할 때는 요거는 어떤 수입 성향, 요거는 유발 투자 개수 그런 게 없으면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승수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고요. 15번. 15번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이용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만 물어볼 때는 심플하게 구하셔도 되는데 여러 개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2x2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심플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물가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가 관심이니까 여기요 앞에 P0, P1 그게 관심이고요. 앞에 Q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Q를 곱하는 거 할 때 라스트인 라스파이레스니까 라스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수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뭐 쉽게 풀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교육 조건과 관련된 얘기예요.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리카르도의 비교의 이론 해가지고 매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그걸 파악하시고 교육 조건이 어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거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냥 뭐 늘 나오던 문제니까 쉽게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조건으로 했을 때 바꿨을 때 비교의론 측면에서 어디에 비교의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L로 돼 있으면은요, 이게 파고드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근데 이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생산량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Q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뭐 우선 이렇게 적중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기회비용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요. PY분의 PX잖아요. 관심사가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 마인드인데 PX, X제가 관심이에요. 그러면 Y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X제로 기회비용 바꿨을 때 교육 조건은 요거요. 이렇게 X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10 사이에 있다. 그런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문제도 똑같이 기회비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교육 조건 구하는 문제니까 뭐 난이도는 사실 연습 안 해보신 분은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연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연습하신 분들은 그냥 손쉽게 난이도 하루 푸실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7번 보시면 규모의 경제랑 규모의 불경제,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 규모인데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을 구하셔가지고 이게 장기의 평균 비용에 여기 최저점을 구해라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점의 왼쪽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 오른쪽이 규모의 불경제에 있는 건데 뭐 그냥 비용함수 관련된 뭐 되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요.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 여기 왼쪽이 규모의 경제, 여기는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에즈워드 박스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생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몇 개입니까?
X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Y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12개가 있고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X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과 Y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1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산함수를 보셔야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 보완제 관련된 그 완전 보완제 레온 TF 생산함수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한 단위랑 자본 두 단위를 투입해서 X제 한 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요거 보시면 되겠죠. X제 한 개 만들어지는데 노동 하나랑 자본은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요. 자본이 2가 돼야지 111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X제 생산함수는 자 완전 보완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시고 L에다가 2분의 K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생산함수예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중했다라는 걸 하는 게 목적이니까 따로 풀지는 않을게요. 푸는 거는 제가 따로 기출해설 특강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해설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로 해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쫙 하는 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요게 이제 로그 미분하는 게 자연 로그 미분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연 로그로 미분하게 되면은 저게 그냥 간단해요. 사실 C1분의 1이다. 요것만 아시면은 그냥 끝나거든요. 얘도 C2로 저 효용함수를 미분하면 C2분의 베타가 남아있으니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초경제 수학이라는 그 파트에 제가 마무리에 로그 미분하는 거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 안 돼요.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4시간짜리 그 강의를 보시게 되면 거기 미분하는 거, 그 파트 보시면 요거 로그 미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에서는 이제 로그 미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분 없이도 풀 수 있는 아이디어, 직관적인 요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걸 강조해서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하시되 그냥 실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직접 미분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19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그냥 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필립스 곡선 문제가 되는데 기대가 추가된 필립스 곡선이죠. 원래 이 A 상태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는 뭐냐면 적응적 기대를 따르고 있어요. 적응적 기대를 따를 때 여기 나오는 화폐 공급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요. 오히려 기대가 합리적 기대를 따랐을 때 화폐 공급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적응적 기대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딱 맞아서 빨리빨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반영하지 못해서 행동이 거기 딱딱 영향이 안 되는 것이고 합리적 기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연실험률 수준이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필립스 곡선은 AS 곡선하고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할 때도 AS랑 필립스 곡선을 같이 엮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마인드가 딱 갇혀 있으면은 이거는 매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필립스 곡선의 기대, 여기 보시면 10% 예상 물가 상승률과 실제 물가 상승률이 같아지는, 여기 써볼게요. 그랬을 때가 필립스 곡선이 여기 자연 실험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베타에 U 마이너스 자연 실험률에다가 더하기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10%인데 그렇죠? 요게 10%가 되면 그때 실험률이 자연 실험률이다라는 거, 요 식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매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커버를 해 두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논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20문제 중에서 한 18가지는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제 생각에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그 정도가 난이도 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잘 남보다 맞추시게 되면은 그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작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큰 그림을 쫙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제 프로필 소개해 보시면은 미시와 거시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거를 심플하게 정리를 할 텐데 그거가 이해되시면 잘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좀 잘 정리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다 예측 가능한 게 공무원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득점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왔고,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비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